오늘 오전 세션은 이제 경제에 관한 얘기를 주로 나누니까, 근데 경제에 대한 가짜뉴스는 정말 이게 진짜 가짜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애매합니다. 그걸 또 해석에 따라서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교묘한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선동과 선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짜뉴스다 이렇게 딱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준 가짜뉴스라고 만들고, 주로 일반적인 정치적 가짜뉴스는 정치인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준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특히 경제에 관한 가짜뉴스는 주로 지식인들이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불분명한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준 가짜뉴스와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주로 이 내용을 만들어낸다 해서 반지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정부 동안의 가짜뉴스 대부분 정부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죠. 만들어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도 많이 있고 해서 이제 그것이 반박이 되고 했는데, 문정부 이전에 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생긴 2017년 이전까지의 그거는 주로 일반 좌파 또는 또 그 당시 야권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만들어냈고, 그것이 결국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걸음을 저는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문정부 출범 이유를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시 박근혜 정부 문정부 출범 이전에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살펴보고, 이것이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가지자는 측면에서 그 이전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짜뉴스의 이제 일단 경제적 비용을 보면은, 이게 미국 볼티모어 대학에서 이제, 한 건데, 연간으로 이렇게 유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8 빌리니까 한 100조가 넘고요.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반가까이가 이제 경제 파트에 스탁 마켓에 주로 해당되는 건데, 주로 이제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가 이제 정치를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돈을 경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많고, 그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사례를 보면은 가짜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고 특정 기업에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가짜뉴스가 당연히 밝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가짜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은 즉각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가짜뉴스는 정치적 목적의 가짜뉴스, 가짜 경제뉴스가 더 우리나라 또는 특정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경제뉴스와 그 다음에 일반적 가짜뉴스 차이점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경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돼야지 그걸 판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위 파악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이럴 때 파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뉴스의 소스가 주로 지식인 또는 전문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대학의 교수, 어느 전문가 이렇게 되면은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과 허위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고, 또는 개별적인 정보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또 허위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는 게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는 훨씬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가령 한동훈 장관이 어디서 술을 마셨다, 그는 그냥 바로 이제 반대편에서 하는 거니까 신뢰도 높지 않고 금방 또 반박이 나오니까 그런 정치 쪽의 가짜뉴스는 훨씬 식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진위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빠르게 되어주고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경제뉴스와 일반적 가짜뉴스와 차이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목적은 특히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을 보호하는 이제 경우가 있죠. 주로 주식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 이득, 이거는 이제 지식인에 의한 선동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치적 목적의 가짜 경제뉴스가 해악이 더 심각합니다. 일단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불신과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특정인이 아닌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짜뉴스는 뭐 처벌이 가능한데, 지식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준 가짜 경제뉴스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사실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준이라는 특성을 해서 좋은 선동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헬조선 선동이 2017년까지 계속됐고, 이것은 결국 2017년에 정치적 혼란의 거름으로 작용했고, 생각해보시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와서는 헬조선이란 말이 거의 사라졌었습니다. 그동안. 뭐 특별히 뭐 인터넷 사이트 이런 데서 헬조선 얘기하는 게 없는데, 그전에는 뭐 젊은이들이 주로 드나드는 그 사이트 보면은 뭐 항상 헬조선이라는 말이 뭐 항상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헬조선에는 경제적으로 살기 어렵다. 이거는 뭐 20대 80대 사회다. 재벌이 뭐 전부 뭐 한국 경제를 독점한다. 이런 가짜뉴스가 그냥 횡행하던 시대였고, 그것이 결국은 헬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동용으로 나왔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2017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섞이면서 정치적 혼란의 어떤 걸음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이제 구성할 때 뭐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페이크 뉴스 이렇게 되는데, 미스인포메이션은 그냥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실수죠, 실수. 잘못된 정보고, 디스인포메이션은 의도를 가진 이제 가짜뉴스고, 페이크 뉴스는 이것을 가짜적 뉴스 이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 이제 그 2017년 이전에 이 정치적 여러 가지 이런 그 연료를 차곡차곡 채우는 역할을 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런 경우 이제 대부분 대표적인 경제력 집중 통계인데, 이런 것도 사실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자로 나오신 황현아 박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력 집중 통계를 많이 할 때 GDP 대비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경제력 집중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GDP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분자에는 다른 이제 변수를 하는데, GDP는 일정 기간에 이제 1년이면 1년 동안에 발생한 총 부가가치합, 이게 플로우를 합니다. 일정 기간에 이제 발생한 거고, 과연 위에 이제 분모의 자산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산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비교가 할 수 없는 변수 간의 비교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뭐 항상 하는 게,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해서 재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GDP 대비 10대 재벌이 58%다. 마치 들리는 말은 전체 100에서 10대 재벌이 58% 이상을 가져간다. 이렇게 일반 사람은 들리죠. 그 다음에 뭐 삼성이 뭐 우리나라 전체 100에서 파이 100에서 20% 이상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그 선동적인 이거 뭐 자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는 저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체가 일정 기간 발생한 집에서 또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양으로, 또는 매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생산 및 거래 비용을 중복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반면에 GDP는 이제 그런 중복 계산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식은 정확한 비교가 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럼 만약에 중소기업의 자산을 총합을 하면은 GDP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모든 뭐 재산의 뭐 몇십 프로 가져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통계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스탁이 뭐고 뭐 플로우가 뭐고 그런 데 대한,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인지 또는 후회인지 이게 과장인지 판단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이제 통계를 우리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통계는 어떻게 정책으로 되느냐? 이제 대기업
규제 정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다른 나라에 특별히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이지, 특별히 뭐 중소기업 경제가 따로 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뭐 성장하고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통계를 그러면 GDP 대비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 게 이제 황 박사님이 하신 것 중에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보면은 특정 회사를 갖다가 그 나라의 최대 기업의 매출 GDP에서 비중을 보면은 룩셈부르크는 이 정도, 뭐 한국은 이 정도, 영국, 그래서 크게 뭐 차이가 뭐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보면은 오히려 이 비중을 낮추려고 하면은 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해소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브스 2000대 기업에서 GDP 대비 자산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훨씬 더 뒤에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기업이 숫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이 대기업이 늘어나야지 보다 더 좋은 경제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 두 개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령 한때 순환 출자는 한국 재벌에만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순환 출자 뭐 규제가 정당하다. 그 다음에 금산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서 금산분리 규제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은 뭐 그냥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 미국을 경우로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뭐 개별적으로는 알지만은 전체적으로 세계관은 어떻게 그런 기업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과 기업 간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런 연구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대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이게 결국 이 진위 파악이 일정한 연구가 돼야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만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순환 출자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주로 그 아규먼트가 이 지분에 비해서 컨트롤하는 그게 훨씬 많다. 지배와 소유의 그 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순환 출자법만 포함해서 상호 출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 지배와 소유를 갖다 괴리시키는 그런 장치를 허용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게 프랑스의 대표적인 어떤 기업의 소유 구조도 훨씬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발렌베리,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렌베리 가가 이제 개입된 여러 가지 지배 구조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제 뭐 이게 충분히 조사가 안 돼서 그냥 우리나라 재벌만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어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하지만은 사실은 많은 나라 국가에서 이런 가족 기업의 형태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보편적인 형태다 하는 게 이제 일정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금산분리는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우리나라는 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이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세계 각국의 그 조사, 100개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그런가 했을 때 보면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은상결합 또는 금상결합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는 금산분리는 아주 강한 형태 규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주장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 규제의 어떤 바탕의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정보들이고, 이 정보들이 이제 그 정보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특정 연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런 기업 규제에 대한 이제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오정보와 그러니까 미스인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무지 또는 정치적 목적을 콜라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헬조선 선동할 때 많이 썼던 그런 자료입니다.
99년에 종합이 상하위 이제 1인당 소득 상위 20%는 보면은 10년 뒤에 상위 20%는 이만큼 늘었는데 하위 80%를 말도 웃기는데 하위 80%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뭐 좌파 쪽의 학자들이 들고 다니면서 많이 이제 그걸 했었습니다. 그때 예, 20대 80이다.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는 연합뉴스 그래프지만 이건 잘못된 오정보죠. 오정보 실수한 그런 그래프고 제대로 된 그래프는 이겁니다. 이게 동아일보 그래프인데 상위 20%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하위 80%가 아니라 하위 20%는 그렇게 감소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마치 하위 20% 소득이 10년 동안 35%를 준 것처럼 설명하고요. 기재부의 설명은 99년의 통계는 이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아서 충분히 안 잡혔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만 잡혀서 이게 하위 20%인데 2009년에는 과표 양성화가 되면서 기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자영업자가 신규로 마지막에 하위 단에 이제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99년의 하위 20%와 2009년의 하위 20%는 전혀 다른 그건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뭐 이런 엉뚱한 것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무지하니까 마치 동일한 집단의 사람들이 하위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선동을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모여서 십몇 년 동안 계속 정보가 쌓였고 그것이 결국에는 헬조선이라는 큰 용어를 가지고 선동을 하게 됐고 그게 결국 2017년에 그런 이런 정치적 혼란의 그림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는 제2의 헬조선 선동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오준근 박사님께서 윤정부 상당히 고생할 거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채 부담은 다 이제 그런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 경제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 가장 큰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결국 교육에 준합니다. 세계 교육은 세계화가 퇴조하고 그다음 블록화되면서 교육이 퇴조할 것이고 탈중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중국 대체제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결국 중국 수출의 감소에 따른 것인데 중국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뭐 한꺼번에 몇 년 안에 갑자기 확보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 안보 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성장은 뭐 내년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은 하지만은 결국 저성장 기준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성장이 떨어지면은 결국 소득 분배는 결국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좋은 선동의 소재가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과 포퓰리즘 확산이 되고 이것이 제2의 헬조선 선동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상한 통계, 그 다음에 이 허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습관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헬조선 선동이 가능하고 결국 반지성대 지성의 대결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결국 자유주의 지식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럼 가짜 경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경제학적 어프로치죠. 비용과 이익. 가짜 경제 뉴스를 만드는 인센티브는 왜 생겼느냐? 결국 가짜 경제 뉴스 이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 인센티브가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그다음에 비용은 직접 비용, 기회 비용.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 드는 이제 비용, 자기가 그 찾고 뭐 통계를 만들고 조작하고 하는 비용. 그다음에 기회비용, 이것을 안 했었으면 할 수 있는 다른 비용, 그 다음에 뭐 비금적인 비용, 그 다음에 적발시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될 때 그 비용, 이것이 다 비용이고 이것이 이익인데 비용보다 이익이 크면은 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대처 방안은 이걸 부동호를 반대로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이익은 금전적 이익이고 비용은 사고적 비용입니다.
벌칙이 이제 범죄니까. 근데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동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범죄는 아니죠. 범죄는 아닌데 그래서 기대 벌칙이 사실상 저럽니다. 이 기대 이익은 비검적 이익이 가장 크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에 대한 대처인데 이것은 결국 앞에서 말하는 경제사법은 결국 적발 활용률을 높아서 사법적 비용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선동과 반지성적 지식에 대해서는 비검정적 비용을 높여야 되는데 비검정적 비용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결국 네임 앤 쉐임,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목을 지적해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당신은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이야, 지식인도 아니야, 이렇게 쉐임을 줘서 그 행동을 자제시키는 그게 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식이고, 지식인은 결국 자기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쉐임을 받았을 때 그 비검정적 비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 자기의 명예가 훼손됐다든가 수출을 받는다 하면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리서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직접의 기회비용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앤 쉐임을 통해서 적발하고 그 다음에 꾸짖고 해서 비검정적 비용을 높이면은 이 사람은 뭐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스탑하는 게 아니죠. 좀 더 정교한 가짜뉴스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고 결국 이런 직접의 기회비용이 높이고 전체적으로는 결국 비용이 이익보다 크게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지금 뭐 당장은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뭐 소송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가능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약간 가짜 경제뉴스는 범죄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게 생각이고, 보다 또 근원적인 접근은 시민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이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결국 경제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예, 사회에서 일반인들 한 대상도 있지만은 결국 이 경제 교과서에 아직도 여전히 이 시장 경제하고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인식들이 많이 교과서가 있어서 이 초중고 경제 교과서의 오류 반시장성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있는데 이런 경제 교과서를 다시 검토해서 개선 작업을 통해서 그런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지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칼럼이고요.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저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게 들으면서 우리